네, 안녕하세요. 김택수입니다. 요새 부모 자식간 차용증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 거래처 대표님들 그리고 뭐 지인분들 차용증에 대한 사후 검증하고 세무조사가 나와서 제가 대응을 도와드렸었는데요. 차용증의 어떤 작성 방법이나 이 국세청의 사후관리 포인트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서 그 중에 한 분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무려 700만 원 가까이 내셨는데요.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차용은 돈을 빌리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운이 좋은 거죠. 그러나 이번에 조사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 또한 본인도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의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2억 원을 30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음과 같이 원리금 균등 혹은 뭐 원금 균등 해서 매월 일정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매월 동일한 논리로 부모에게도 돈을 빌릴 때도 매월 이자든 원금이든 상환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이자를 안 줘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2억 1,700만 원 곱하기 시가 이자율만큼이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원금만 적극적으로 상환했다면 이자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대신 원금을 매월 꾸준히 상환을 해야 한다는 거고, 원금 금액이 꼭 균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상환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몇 가지 생기실 거예요. 원금 균등이면 상환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인정받느냐. 이게 법에 정해진 거는 당연히 없지만 앞선 조사 사례나 보도자료 등에서 상환 기간을 30년, 40년 이상 작성한 그런 차용증은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응했던 조사 사례들은 모두 이제 차용을 10년 안쪽으로 작성을 해두셔서 국세청도 딱히 상환 기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차용 원금을 10년 안쪽으로 좀 작성을 하고 해당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남은 잔액을 이제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작성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편인데 그나마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설정을 하신 분들이나 해야 됐던 분들, 이자를 받으면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신 분들 100명을 상담해보면 매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두 번 될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 안 하시죠. 4인 간의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이자 소득을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세법은 얘기합니다. 이 명칭보다 중요한 것이 해당 이자의 세율인데요. 무려 27.5%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로 100만 원을 받으면 27만 5천 원이 매월 꼬박꼬박 세금이라는 거죠. 세무조사를 통해서 원천징수를 안 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이 종합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을 끝난 근로소득 위에 해당 이자 소득을 더해서 이제 합산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분께서 작성한 차용증을 보니까 원금 2억 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려서 집을 구매하셨는데 인터넷에 검색한 내용을 토대로 별 생각 없이 그냥 4.6% 이자 지급한다 이렇게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계좌를 봤더니 이제 원금이 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이체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 때문에 이자 4.6%를 제외한 원금만 상환한 걸로 보여지고 나머지는 이자 소득세로 과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 이후로는 원금 상환으로 변경 차용증을 좀 작성해서 더 이상의 이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처리를 도와드렸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이자 소득세와 가산세만 더해도 무려 이제 한 700만 원 정도의 종합소득세가 산출되었던 겁니다. 주택 취득 당시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차용증을 제출했었기 때문에 딱히 방도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차용증 내용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자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원금 규모였다 그러면 원금 분할 상환으로 변경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세무조사는 도대체 누구한테 언제 나오는 거냐고 물어보십니다. 이번에 제가 대응한 건들 모두 2021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차용조사였는데요. 즉 3년 정도 시차가 있죠. 통상 세무조사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올해 2024년도에 차용증을 쓰셨다면 최소 2017년은 돼야
뭔가 자료가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10억, 뭐 12억 이하 고가주택이 아닌 집을 매매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뭐 전세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이제 들으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액 전세와 고가 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실제로 낮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전세 8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 세무조사도 진행했던 바가 있어요. 이번 조사도 매매가액이 8억 원짜리 주택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도 5억 원이 끼어 있는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1, 2년 지난 부분에 대해서, 혹은 이 금액이면 안전하지 않을까? 뭐 나 정도 규모면 절대 안 건들 거야 라는 말은 이제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차용증 조사를 받고 나면 반드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차용은 돈을 빌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부모님 계좌에 내가 원금 전체를 찍는 그 순간까지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거를 한 명 한 명 귀찮게 어떻게 관리를 하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전산이 자동으로 세무자에게 원리금 상환 내역 제출을 주기적으로 요구하게 되니까, 이 차용증 작성 사실이 노출이 되었다면 이제 긴장을 하시고 채권자 계좌에 반드시 원금 전체를 언젠가는 찍어야 이 사후 관리가 끝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증여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많은 가정에서 이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있는 이 세태에 대해서 사실 워낙 공제가 작고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빚어지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혼인출산 공제가 또 신설이 됐지만 뭐 적용 범위가 좀 제한적이고 공제 금액에 비해서는 뭐 자산 가격이 너무나 비싸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법을 어기면서 살 수는 없다 보니까 최소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관리를 해나가야 이렇게 불시에 세금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추징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차용조사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서 보고 어떤 세금을 추징해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